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에는 누렇게 바랜 넓은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말려 올라간 가장자리에는 시커먼 때가 잔뜩 묻어 있었다. 한서진은 그 숫자 5번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손가락 관절로 가볍게 꾹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둔탁한 금속 마찰음을 내며 느릿느릿 위로 기어 올라갔다. 창문 하나 없는 복도에는 습기를 머금고 곰팡이가 핀 낡은 종이 상자 냄새가 떠돌았다. 서진은 손에 들린 붉은색 선물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강남의 백화점을 오후 내내 돌아다니며 고른 홍삼 농축액이었다. 18만 원이나 준 것이었다. 다른 한 손에 든 과일 바구니에는 크고 탐스러운 사과와 배가 가득 담겨 있어 손가락이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깃이 있는 연하늘색 셔츠를 입었고 신발장 안에 있던 유일한 굽있는 구두를 신었다. 교제한 지 2년 3개월. 남자친구 오정우의 집에 인사를 가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정우는 그녀의 곁에 서서 엘리베이터 문에 난 흠집들을 바라보며 습관적으로 손등을 문질렀다. 그는 올해 31살로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세금을 떼고 매달 손에 쥐는 월급은 280만 원 남짓. 서울의 결혼시장에서 이 정도 조건은 결코 살 때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 자란 그녀였다.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는 동안 삶의 돌발 변수와 불안정을 너무나도 많이 지켜보았다. 정우는 데이트를 할 때면 항상 10분 먼저 지하철역 출구에 서서 그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었다. 서진에게는 그 무엇보다 단정이 중요했다. 띵 어두컴컴했다. 벽에 기대어 쌓인 헌신문지, 묶음과 납작하게 눌린 택배 상자들 때문에 통로는 비좁았다. 정우가 앞장서서 짙은 회색 방화문 앞에 멈춰 서더니 초인종을 눌렀다. 문 안쪽에서 무거운 철문이 틈을 보이며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정우의 어머니 박정숙이었다. 그녀는 소매와 목둘레에 보풀이 잔뜩 일어난 지들 활짝 열어주지도 않은 채 문지방 안쪽에 서서 정우의 어깨 넘어 듯한 시선이었다. 서진의 얼굴을 훑고 손에 들린 홍삼 세트를 지나 마지막으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인 구두에 시선이 멈췄다. 2초 동안. 아, 왔니? 마침내 정숙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탁했고 어른들 특유의 퉁명스러움이 묻어났다. 들어와라. 신발은 가지런히 벗고 어서 와라라든가 조느라 고생했다. 같은 말은 없었다. 그 말투는 서진이 평소 병원 복도에서 환자 보호자들이 간병인을 부려먹을 때 내는 목소리와 한치의 다름도 없었다. 서진은 과일 바구니를 왼손으로 옮겨 들고 빈 오른손으로 셔츠깃을 한번 매만졌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벽 쪽에 바짝 붙여 조심스럽게 가지런히 놓았다. 거실은 좁았다. 빈 유리 탁자 위에는 마실 차도, 깎아놓은 과일도 없었다.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몇 년 전 방영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재방송되고 있었는데 볼륨을 어찌나 크게 틀어놓았는지 진행자의 과장된 웃음소리가 좁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약소하지만 준비했습니다. 서진은 붉은색 홍삼 세트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허리를 살짝 굽히며 건넸다. 정숙은 그것을 받아들더니 쇼핑백의 입구조차 확인하지 않고 획 돌아서서 18만 원짜리 상자를 신발장 옆바닥에 툭 던져놓았다. 이런 거 내 아버지는 먹지도 못한다. 그녀는 그 한마디만 툭 던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다. 서진은 탁자 옆에 선 채로 물건을 건네던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정우를 쳐다보았다. 정우는 이미 소파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더니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능숙하게 잠금을 풀고 있었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서진은 1인용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다. 무릎을 모으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았다. 텔레비전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정숙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찻쟁반도 과일 접시도 아니었다. 붉은색 플라스틱 대야 하나를 들고 있었다.
대야 바닥이 유리 탁자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서진은 대야 안에 담긴 물건들을 똑똑히 보았다. 세탁을 너무 많이 해 뻣뻣해지고 가장자리 실밥이 다 터진 낡은 잿빛 수건 2장, 그리고 반쯤 남은 소독약 1병. 그 플라스틱 대야가 등장함과 동시에 열린 안방 문틈으로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가 새어나왔다. 햇빛이 들지 않는 방에 오랫동안 배어든 배설물 냄새, 싸구려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오래 누워있는 환자의 연고 냄새가 역겹게 뒤섞인 악취였다. 정우 애비가 누워 지낸 지 벌써 3년째라 매일 몸을 닦아줘야 해. 정숙은 탁자 건너편에 서서 서진을 깔아보며 말했다. 내가 허리가 안 좋고 정우는 사내 자식이라 손이 거칠어서 구석구석 못 닦는다. 마침 내가 왔으니 들어가서 좀 닦아드려라. 응? 텔레비전 속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귀를 찢을 듯이 날카롭게 들려왔다. 서진은 순간 자신의 청각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았다. 대야에 담긴 삐쩍 마른 수건을 내려다보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선 정숙을 바라보았다. 잔주름이 깊게 파인 그 얼굴에는 농담의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녀를 시험하고 평가하려는 눈빛이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정우의 눈을 찾았다. 정우는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엄지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그저 귀찮은 듯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 서진과 시선을 마주칠 뿐이었다. 그의 입꼬리가 씩 올라가며 서진이 지난 2년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들어가 봐에 정우가 소파 팔걸이를 툭툭 치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 모시는 법 미리 배운다고 생각해. 어차피 나중에 시집 오면 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일찍부터 손에 익혀두면 좋잖아. 손톱이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서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탁자 위에 플라스틱 대야를 바라보며 공기 중에 점점 짙어지는 지린내를 맡고 있었다. 10초가 흘렀다.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 말고는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숙의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했고 정우도 스마트폰을 넘기던 손가락을 멈췄다. 그제야 서진이 웃었다. 얼굴을 붉히지도 문을 쾅 닫고 나가지도 눈물을 쏟지도 않았다. 진작에 확인했어야 할 사실을 이제야 확인했다는 듯 아주 가볍게 입꼬리를 당겼을 뿐이다. 그녀는 꽉 쥐었던 주먹을 펴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금을 풀고 검색창을 열어 몇 글자를 입력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그녀의 차분한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방향을 돌려 탁자 한가운데로 밀어놓았다. 붉은색 플라스틱 대야 바로 옆이었다. 화면에는 서울 및 경기 지역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15,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이며 여기에는 몸닦기, 체위 변경, 배설 케어가 모두 포함된다는 검색 결과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어머니, 서진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고 말의 속도는 느릿했다. 글자 하나하나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잰 듯한 말투였다. 이런 서비스는 시장에 명확한 단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스마트폰 화면에 꽂히더니 동공이 눈에 띄게 흔들렸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아직 아드님과 어떠한 혼인관계도 맺지 않은 오늘 처음 인사하러 온 손님인 저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진은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두 손을 다시 무릎 위에 포개어 놓았다. 그렇다면 묻고 싶네요. 제게 시급으로 계산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건당으로 쳐서 주실 건가요?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건당으로 하신다면 몸 닦고 체위 바꿔드리고 뒤처리까지 하는데 최소 5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 서진은 정숙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티끌만 한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확히 15초. 텔레비전의 예능 프로그램이 마침 광고로 넘어가면서 거실에는 죽은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정숙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힘주어 닫혔고 양볼의 근육이 이를 꽉 악물어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실내복 밑단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었다. 탁! 정우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미끄러져 소파 쿠션 위로 떨어졌다. 그는 짧게 헉소리를 내며 상체를 번쩍 일으켰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눈앞에 이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정숙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얼굴 피부가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달아올랐다. 그녀가 앞으로 한 발짝 쿵 내디디며 언성을 높였다. 어른한테 돈을 달라고? 너 도대체 집구석에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아먹은 거냐? 내 부모가 어른한테 그따위로 말하라고 가르치더냐? 어머니의 서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앉아있는 자세조차 흐트러지지 않았다. 저는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스마트폰을 다시 가져와 화면을 껐다. 제 말은 이 일의 시장 가격이 존재한다는 건 이것이 엄연한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며느리의 도리나 정성이 아니고요. 서진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어머니께서는 명백히 가격이 매겨진 노동을 며느리의 본분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포장해서 첫 만남부터 저를 시험하려 드셨어요. 노동법에서는 이런 걸 무급노동, 즉 열정페이라고 부릅니다. 쾅! 정숙이 손바닥으로 유리 탁자를 내리쳤다. 그 충격에 플라스틱 대야가 덜썩였고 안에 있던 소독약 병이 쓰러졌다. 어디서 어른한테 노동법 운운하며 따박따박 말대꾸야. 내가 내 시험이 될 사람인데 아직 아니시죠? 서진이 그녀의 말을 딱 잘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지퍼를 채웠다.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우리는 현재 교제하는 사이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저는 완벽한 타인이에요. 서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정숙을 지나쳐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정우를 쳐다보았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오늘 이미 결혼한 사이라고 쳐보죠. 민법 제974조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양 의무의 1순위는 직계혈족, 즉 친자식입니다. 바로 오정우 씨죠. 배우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정우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다. 정우 씨. 정우의 어깨가 움찔했다. 아까 나한테 미리 배운다고 생각하라고 했지. 서진은 평소엔 그토록 순박하고 성실해 보였던 그의 얼굴에서 이제는 감출 수 없는 당혹감만을 읽어냈다. 그럼 당신은?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직접 아버지 몸 닦아드린 적이 몇 번이나 돼? 정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지만 단 한 글자도 쥐어짜 내지 못했다. 서진은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획 돌려 곧장 현관으로 향했다. 너 거기 안 서. 오늘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끝인 줄 알아. 등 뒤에서 정숙이 악을 썼다. 서진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허리를 굽혀 자신이 신고 온 굽있는 구두를 집어들었다. 뒤에서 허둥지둥 달려오는 발소리가 났다. 마침내 소파에서 튕겨나듯 일어난 정우가 현관까지 쫓아와 서진의 손목을 덥석 부여잡았다. 서진아, 그의 목지막 엄마가 원래 말은 저렇게 하셔도 속은 여리신 분이야. 내가 오해한? 서진은 움직임을 멈췄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손목을 꽉 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어찌나 세게 옥죄는지 뼈가 아플 지경이었다. 그녀는 힘을 주어 자신의 손을 확 뿌리쳤다. 고개를 돌려 정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서 그녀는 일말의 애틋함도 자기 어머니가 여자친구에게 모욕을 준 데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가 본 것은 오직 공포뿐이었다. 그는 일이 커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간신히 집안으로 끌어들인 공짜 인력을 놓칠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이었다. 오정우,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아까 소파에서 나한테 한 그 말, 어머니가 시켜서 한 말이야? 아니면 내 본심이야? 정우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다.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꼬박 3초 동안 침묵했다. 난 그냥 내가 우리 가족이랑 빨리 친해졌으면 해서. 그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우물거렸다. 친해지는 방식이 생판남인 남자 어르신 배설물을 닦아드리는 거야? 서진은 쪼그려 앉아 구두에 발을 꿰어 넣었다. 정우는 등 뒤에서 계속 앞으로 다 한 식구 될 텐데 처음엔 다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중얼거렸지만 서진의 귀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육중한 방화문 손잡이를 잡고 아래로 힘껏 내리눌러 문을 열어젖혔다.
몇 년이나 묵었는지 모를 낡은 신문지에 퀴퀴한 곰팡내가 복도에서 다시 훅 끼쳐왔다. 서진은 문지방을 넘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이 복도의 냄새는 방금 자신이 빠져나온 저 집안의 몰골처럼 이미 뼛속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는 것을. 마포구에 있는 반전세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밖이 새카맣게 어두워진 후였다. 서진은 불도 켜지 않았다. 겉옷을 벗지도 않은 채 곧장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 안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어쩌다 한 번씩 자동차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그 짙은 어둠 속에 앉아 꼬박 1시간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가방 안에서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징징 울려대기 시작했다. 꺼내서 화면을 보니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빼곡하게 쌓여 있었다. 정우가 연달아 12통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는 듯 했다. 서진아, 집에 잘 들어갔어? 전화 좀 받아봐. 화 풀고. 30분 뒤 말투는 원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너 오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너 때문에 혈압 올라서 쓰러지실 뻔했어.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렇지 어떻게 어른 면전에 대고 따박따박 대들어. 거기다 대고 노동법이 어쩌고 하는 게 말이 돼? 마지막 몇 개의 메시지는 아예 고압적인 명령조였다. 엄마가 단단히 화나셨어. 내일 당장 뭐라도 사들고 와서 정식으로 사과드려. 그게 예의고 도리야. 그 순간 화면 상단에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하나 더 떴다. 발신자는 여전히 정우였지만 어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진아, 어머니가 나쁜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진심을 보고 싶으셨던 거야? 내가 그렇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니까 어머니 체면이 뭐가 되니? 내일 와 이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신대. 서진은 그 메시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스마트폰의 푸르스름한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추었다. 된장찌개. 된장찌개 한 뚝배기로 수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공짜 간병인을 구하겠다니. 수지타산 한 번 기가 막히게 뽑아내는 집안이었다. 그녀는 단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다. 화면 캡처 버튼을 눌러 그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와 앞서 보낸 명령조의 메시지들을 모조리 캡처한 뒤 사진첩의 새 폴더에 고스란히 저장했다. 인터넷에 올려 조리돌림을 하겠다거나 법적 증거로 남기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집안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닫혀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라는 경고. 그들의 머릿속에서 오늘 모욕당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오직 자신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 한서진은 예의도 모르고 굴러들어온 복도 걷어차는 괘씸한 외부인일 뿐이었다. 일주일 뒤, 홍대 입구역 근처의 프랜차이즈 카페 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서늘했다. 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플라스틱 막대로 얼음이 다 녹아버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의미 없이 휘젓고 있었다. 얼음이 플라스틱 컵벽에 부딪히며 찰그랑거리는 맑은 소리를 냈다. 정우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셔츠를 입은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일장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진아, 나도 요 며칠 생각 많이 해봤어. 내 심정 이해해. 그날은 확실히 너무 갑작스러웠지. 정우는 두 손으로 컵을 쥔 채 상체를 앞으로 바짝 숙였다. 하지만 너도 우리 엄마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줘. 3년 동안 혼자서 아버지 병수발 다 드셨어. 매일 체위 바꿔드리고 몸 닦아드리느라 허리 디스크까지 터지셨다고. 너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그러신 게 아니야? 그냥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거야? 앞으로 들어올 며느리가 일손 좀 거들어줄 수 있는지, 짐을 좀 덜어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으셨을 뿐. 그래서 서진이 휘젓던 손을 멈췄다. 플라스틱 막대가 컵 바닥에 닿은 채 멈췄다. 어머니가 힘들다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하는 게 아니었네. 서진이 눈꺼풀을 들어 올려 정우를 직시했다. 돈을 주고 전문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친자식인 내가 육체적인 노동을 더 분담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녀는 컵을 옆으로 쓱 밀어냈다.
그저 새롭고 무료로 부려먹을 인력을 며느리로 들이는 거였어?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입을 뻐끔거리며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억지로 쓴웃음을 지어 보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가족끼리 돕는 걸 어떻게 무료 인력이라고? 서진은 그의 말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둔 숄더백 지퍼를 열고 인쇄된 A4 용지 한 장을 꺼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점심시간을 쪼개어 병원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뒤져 찾아낸 자료였다. 그녀는 그 종이를 정우 앞으로 밀어주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야. 서진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 굵게 인쇄된 글씨를 짚었다. 아버님처럼 전신이 마비되어 스스로 배설을 못하시는 상태면 1등급이나 2등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등급만 판정받으면 매달 정부에서 재가급여 지원도 나오고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휠체어나 전동 침대 같은 복지용구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대여할 수 있고. 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빼곡한 글씨들 사이로 시선을 이리저리 굴렸다. 이런 거 알고 있었어. 서진이 물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알아본 적은 있고. 서진이 다시 캐물었다. 정우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물었다. 그는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손을 거두어 자신의 허벅지 위로 내렸다. 3년이야. 서진이 손을 거두며 마치 환자의 차트를 읽어 내려가듯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꼬박 3년이 넌 이 절차를 한 번도 검색조차 해보지 않았어. 어머니는 동네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 걸어보지 않으셨고. 그녀는 점점 붉게 달아오르는 정우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너희 집안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저 남의 노동력을 공짜로 착취하는데 익숙해진 것뿐이지. 카페 안에는 경쾌한 유행가가 흐르고 있었다. 옆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 무리는 저녁에 어느 술집을 갈지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A4 용지만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어 서진을 보았다.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바닥에 깔려 있었고 서진의 눈을 피하며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다.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그러셨어. 내가 우리 아버지 병수발 안 들겠다고 하면 우리 결혼 절대 허락 안 하시겠다고. 그는 마치 어머니와 여자친구 사이에 끼어 납작해진 피해자인 양 굴며 그 알량한 억울함으로 동정을 구걸하고 있었다. 나도 우리 엄마가 좀 심하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어떡해. 우리 엄마잖. 내가 엄마 말을 거역할 순 없잖아. 내가 그냥 조금만 져주면 안 될까? 처음엔 좀 힘들겠지만 엄마 눈에 들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나중엔 우리 둘이서만 살 건데. 서진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때는 안정적이고 성실하다고 믿었던 이 남자를. 순간 속에서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탁자 위에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얼음장같이 차갑고 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위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러고는 잔을 내려놓았다. 잔 바닥이 나무 탁자에 부딪히며 탁하는 선명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정우야.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A4 용지를 집어들고 테이블을 돌아 정우의 곁으로 다가갔다. 정우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직도 신락 같은 희망이 매달려 있었다. 서진은 그 종이를 정우의 셔츠 가슴 주머니에 쑥 찔러 넣었다. 손길은 가벼웠지만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넌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니야. 서진이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넌 그저 내 아버지를 대신 돌봐줄 호구를 찾고 있었던 거고 그 비겁한 짓거리를 나에 대한 사랑과 내 엄마를 향한 효심으로 포장했을 뿐이야.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그 호구가 되어줄 생각 없어.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카페 출입문을 향해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유리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바깥에 뜨거운 열기가 훅 끼쳐왔지만 그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통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 이별 후 첫 한 달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 정우가 그리워서가 아니었다.
일상의 습관이 갑작스럽게 뚝 끊겨버렸기 때문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그녀를 기다려주던 사람이 사라졌고 주말의 일정표는 텅 비어버렸다. 어느 주말 서진은 노원구에 있는 본가로 향했다. 외할머니는 올해 73살이셨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3층에서 홀로 지내셨다. 무릎 연골이 다 달아빠져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난간을 붙잡고 쉬엄쉬엄 걸어야 했다. 저녁 식사 시간. 상 위에는 정갈한 밑반찬 몇 접시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갈비찜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식사를 아주 천천히 하셨다. 밥을 반쯤 드시다가 수저를 내려놓고 서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요새는 왜 정우 안 데려오냐? 같이 밥 먹은 지 꽤 됐네. 반찬을 집으려던 서진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그녀는 젓가락의 방향을 틀어 시금치 나무를 집으며 덤덤하게 말했다. 헤어졌어. 할머니는 곧바로 되묻지 않으셨다. 그저 서진의 얼굴을 가만히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실 뿐이었다. 왜 헤어졌냐고 캐묻지도 어쩌다 또 헤어졌냐며 호들갑을 떨지도 않으셨다. 너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니 대충 맞춰서 시집가라는 식의 잔소리도 꺼내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그저 당신의 젓가락을 들어 가장살이 도톰하게 붙은 갈비찜 한 덩이를 골라 서진의 밥그릇 위에 얹어주셨다. 잘했다. 오 할머니가 짧게 말씀하셨다. 저녁을 다 먹고 서진은 비좁은 주방에 서서 설거지를 했다.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기름때 묻은 접시를 씻어냈다. 주방 세제를 짜려고 고개를 들던 그녀의 시선이 싱크대 위쪽 타일에 붙어있는 메모지 한 장에 머물렀다.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은 메모지는 가장자리가 돌돌 말려 있었다. 그 위에는 할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방문 요양보호사 김 선생님 오시는 날이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그녀가 수도꼭지를 잠그자 주방에 정적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혼자서 동네 주민센터의 안내 책자를 찾아 읽으셨고 복지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놓인 방문 요양 서비스를 신청하신 것이었다. 그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단정하게 꾸려나가고 계셨다.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나 다리 아프니까 주말에 무조건 와서 밥 좀 해라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었다. 그것이 자식이나 손주가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신 적도 없었다. 서진은 깨끗하게 헹군 접시를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았다. 노란색 고무장갑 위로 물방울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이어서 두 번째 물방울이 떨어졌다. 그녀는 눈물을 훔치지 않았다. 그저 수도꼭지를 다시 세게 틀어 와 쏟아지는 물소리로 자신의 거칠어진 숨소리를 덮어버렸을 뿐이다. 3개월 뒤 서울은 장마철로 접어들었다. 일주일 내내 비가 쏟아져 공기 중에는 끈적끈적한 습기가 가득했다. 서진이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식판을 반납구로 가져갈 때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징하고 울렸다. 그녀는 손에 물기를 닦아내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장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석 달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정우였다. 사과의 말도 매달리는 말도 아니었다. 내가 떠나고 나서 우리 엄마가 매일 집에서 나보고 쓸모없는 놈이라고 욕하신다. 며느리 하나 못 붙잡아두는 등신이라고. 이제 속이 시원해. 아버지 병수발 지금 나 혼자 다 하고 있어? 매일 아침 몸 닦아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느라 회사 맨날 지각해서 잘리기 일보 직전이야. 넌 그때 한 번을 못 참냐? 나를 봐서라도 그냥 고개 한 번 숙여주면 안 됐던 거야? 서진은 시끌벅적한 구내식당 복도 한가운데 서서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문장들을 읽어내려갔다. 문득 그녀는 몸이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씁쓸함이 섞인 가벼움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물리적인 가벼움이었다. 마치 돌덩이가 가득 든 마대 자루를 짊어지고 오랜 시간을 걷다가 마침내 그 자루를 쓰레기통에 처박아버린 듯한 후련함이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대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 대화창을 미련 없이 삭제해버렸다. 그로부터 3일 뒤 점심시간 서진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습관적으로 소셜미디어 피드를 넘겨보고 있었다.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던 중 병원 타 부서 동료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우의 계정이었다. 그가 올린 사진은 어떤 소개팅 앱에 새로 가입한 자신의 프로필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다. 프로필 사진은 두 사람이 교제 첫 해에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찍은 커플 사진이었다. 다만 사진은 아주 조잡하게 잘려 있었다. 서진의 얼굴은 완전히 잘려나갔고 하얀 셔츠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실없이 웃고 있는 정우의 반쪽짜리 몸뚱이와 그의 어깨에 얹어있는 서진의 손 한쪽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서진은 그 사진을 터치해 열고는 아래에 적힌 자기소개란을 확대했다. 직업란에는 기업과장, 성격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음, 가정환경은 화목함, 그리고 희망상대란에는 착하고 다정하며 저와 함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여성을 원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서진은 그 마지막 문장을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새카매진 액정 위로 그녀의 차분한 얼굴이 비쳤다. 서진은 근무복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쑤셔 넣고 빈 식판을 들어 구내식당 구석의 퇴식구로 향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플라스틱 통 안으로 미끄러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북적이는 복도를 따라 돌아가 원무과 사무실 문을 열었다. 종합병원의 난방은 11월 초가 되자 어김없이 가동되었다. 사무실 안은 약간 후텁지근했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프린터기에 오존 냄새와 산더미처럼 쌓인 차트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아 마우스를 흔들어 모니터 화면을 깨웠다. 오후의 첫 번째 환자 보호자는 이미 유리 창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흙먼지가 묻은 등산복 차림에 손에는 수납 영수증 뭉치를 꽉 쥐고 있었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푹 파여 있었다. 내가 아까부터 말했잖여. 다음 달 입원비 낼 돈 없다고. 남자가 대리석 창구를 쾅쾅 내리치며 소리쳤다. 유리 너머로 전라도 사투리가 짙게 밴 목소리가 넘어왔다. 우리 엄니가 여기서 2달을 누워 있었는디 욕창이 뼈까지 썩어 들어갔어. 당신네 간병인들은 도대체 환자를 어찌 돌보는 거요? 근디 지금 돈을 더 내라고? 서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려 환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차트를 띄웠다. 보호자님, 서진은 모니터에 뜬 기록을 보며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기록을 보면 지난달 초에 수간호사님께서 이미 환자분의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신청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등급을 받고 전문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지금 계신 종합병원 일반 병실보다 비용이 훨씬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때 보호자님께서 신청서 서명을 거부하셨죠. 그게 같아 남자의 눈시울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목에 핏대가 섰다. 요양병원에 처박아 두면 친척들이 날 뭐라 부르겠어. 불효막심한 놈이 늙은 어미를 남의 손에 내다 버렸다고 손가락질할 거 아니여. 내가 고향 내려가서 얼굴이나 들고 살겄어? 남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유리 창구 쪽으로 몸을 바짝 붙였다. 그라고 말이여. 우리 재수씨가 집에서 놀고 자빠졌는디 그 여편 내더러 병원 와서 병수발 들라 하면 될 일 아니여. 근디 그 싸가지 없는 것이 지난주에 친정으로 도망을 가버렸어. 천하의 몹쓸년. 키보드를 두드리던 서진의 손가락이 1초간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유리 너머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의 얼굴에는 너무나도 당당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가 화를 내는 이유는 어머니의 병세 때문이 아니었다.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재수씨가 감히 도망을 쳤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보호자님, 서진은 빈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서 한 장을 창구 틈 사이로 밀어넣었다. 종합병원 병상은 장기 점유가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요양등급 신청도 안 하시고 전원도 거부하신다면 다음 주부터 입원비는 건강보험 혜택 없이 100%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청구됩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중얼거리며 그 신청서를 획 낚아채더니 쿵쾅거리며 돌아섰다. 서진은 그의 뒷모습이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시선을 거둔 그녀는 모니터 화면에서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았다. 무엇에 홀린 듯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시스템 우측 상단에 있는 외부망 조회 포털을 클릭했다.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평소 전원 환자의 복지 자격을 대조할 때 쓰는 포털이었다. 그녀는 검색창에 세 글자를 입력했다. 오기철. 정우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어서 정우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쳤다. 엔터키를 눌렀다. 시스템 화면이 모래시계를 띄우며 빙글빙글 돌더니 곧이어 붉은색 안내 문구가 나타났다. 해당 등록자 명의로 신청된 노인장기 요양 등급 판정 기록이 없으며 현재 심사 중인 건도 없습니다. 서진은 그 붉은 글씨를 가만히 응시했다. 홍대 카페에서 만났던 그날로부터 벌써 꼬박 6개월이 지나 있었다. 신청 절차가 빼곡히 적힌 A4 용지를 정우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고 모든 해결책을 그의 눈앞에 아주 선명하게 펼쳐주었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도 시스템 속 기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정우는 신청하지 않았다. 박정숙 역시 신청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신마비가 된 아버지를 지린내가 진동하는 그 어두컴컴한 방에 계속 눕혀두는 한이 있더라도, 정우가 매일 아침 허둥지둥 몸을 닦아주다 회사에 지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개팅 앱에 새로 계정을 파서 다음번 희생양이 될 착하고 다정한 무료 간병인을 찾아 헤매는 한이 있더라도 끝끝내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한 장 작성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박정숙의 머릿속에는 남을 집구석에 들여 병수발을 맡기는 것은 가문의 수치이며 며느리 하나 없어서 남의 손을 빌린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었기 때문이다. 정우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생판남인 여자 하나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었다. 하기 싫었던 것이다. 마우스를 쥐고 있던 서진의 손가락에 서서히 힘이 빠졌다. 그녀는 커서를 움직여 우측 상단의 로그아웃 버튼을 클릭했다. 붉은색 안내 문구가 사라지고 모니터는 다시 기본 파란색 바탕화면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책상 위 보온병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물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지만 목 넘김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다. 퇴근 후 서진은 마포구 오피스텔로 곧장 퇴근하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영등포구에 있는 한 직업 전문학교로 향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빽빽하게 앉아 있었는데 40대 중후반의 중년 여성들이 가장 많았고 간혹 그녀처럼 젊은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칠판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시험 대비반이라는 큼지막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진은 맨 뒷줄 빈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두꺼운 교재와 노트를 꺼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녀는 이 야간반 수업을 들었다. 이직을 하려거나 승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며 겪은 수많은 일들과 정우의 집에서 겪었던 그 짧은 10분의 경험이 그녀에게 한 가지 사실을 똑똑히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는 병상 앞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효도라는 이름으로 볼모 잡힌 무료 노동력 역시 차고 넘친다는 것을. 그녀는 활자로 적힌 법과 복지 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들의 삐뚤어진 편견이 어떻게 그 제도를 문전박대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명확히 알고 싶었다. 단상 위의 강사는 노인복지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열띠게 설명하고 있었다. 수강생 여러분, 실제 방문 조사를 나가보면 자녀들이 극구 반대하고 회방을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강사가 분필로 칠판을 탁탁 두드렸다. 많은 보호자들이 간병의 책임을 특정 가족 구성원, 대개는 며느리나 미혼인 딸에게 전가하려고 하죠.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어르신의 신체 상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돌봄 제공자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한계 상황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만년필로 노트 필기를 빠르게 이어나갔다. 글씨를 꾹꾹 눌러 쓰는 그녀의 손끝에는 종이를 뚫을 듯한 힘이 실려 있었다. 3개월 뒤 서진은 무사히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녀는 주말을 이용해 집 근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복지관 간사는 그녀가 종합병원 원무과 출신으로 의료 시스템에 빠삭하다는 것을 알고 정식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신규 대상자 가정방문 조사에 동행하도록 자주 배려해 주었다. 9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우산을 쓰고 선임 사회복지 사인 김 팀장을 따라 은평구에 있는 낡은 붉은 벽돌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섰다. 계단실에는 조명조차 들어오지 않았고 시멘트 계단에는 이끼가 잔뜩 껴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웠다. 서진은 우산을 접고 2층의 녹슨 철문 앞에 섰다. 김 팀장이 문을 두드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으며 누런 얼룩이 묻은 펑퍼짐한 티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복지관에서 나오셨죠? 들어오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다. 서진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너무나도 익숙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것은 배설물 냄새, 싸구려 방향제 냄새, 그리고 오래 누워 지낸 환자의 연고 냄새가 뒤섞인 악취였다. 1년 전 정우의 집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거실은 발 디딜 틈 없이 어질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탑처럼 쌓여 있었다. 열린 안방문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가 지난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여자가 그들을 안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남편은 출근하고 낮에는 저 혼자 애면글면 모시고 있어요. 서진은 안방 문가에 섰다. 침대에 누운 노인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말라 있었고 두 눈을 꼭 감은 채 입을 반쯤 벌리고 있었다. 이불 가장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축축한 얼룩이 배어 있었다.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김 팀장이 평가지를 꺼내 들며 물었다. 이전에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여자는 돌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손가락 틈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신청하고 싶죠. 제가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녀는 침대에 누운 시어머니가 깰까 봐 숨죽여 흐느꼈다. 근데 남편이 절대 안 된대요. 자기 엄마가 평생 깔끔 떨며 사신 분인데 어떻게 외간 사람 손을 타게 하냐면서요. 제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제 몫이래요. 근데 저 진짜 어머님 몸무게를 감당 못하겠어요. 체위 변경도 혼자서는 무리예요. 어제는 어머님이 침대에 대변을 보셨는데 저 진짜 엉엉 울면서 이불 빨래를 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여자를 바라보았다. 다가가 휴지를 건네지도 다 잘 될 거라는 발린 위로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서류 가방을 열어 서식 하나를 꺼낼 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입니다. 서진은 서랍장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신청인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될 수도 있지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가능합니다. 여자가 울음을 멈추고 퉁퉁 부은 눈을 들어 서진을 쳐다보았다. 며느리이시니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합니다. 남편분 동의 따위는 필요 없이 본인 자격으로 충분히 대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어떤 동요도 없이 마치 매뉴얼을 읽어 내려가듯 차분했다. 공단 직원이 실사 나와서 어르신 상태 확인하고 등급만 떨어지면 바로 요양보호사가 파견될 겁니다. 하지만 남편이 알게 되면 여자가 몸을 움츠렸다. 알면 어쩔 건데요. 서진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집에서 내쫓기라도 한답니까? 아니면 본인이 당장 사표 쓰고 돌아와서 똥 묻은 이불 빨래를 하겠답니까? 여자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남편분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저 계속 입으로만 효도하겠죠. 서진이 신청서 위에 볼펜 한 자루를 지그시 올려놓았다. 서명하세요. 서명만 하시면 내일 당장 제가 공단에 서류 접수해 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처음 오시는 날 만약 남편이 노발대발하며 사람을 내쫓으려 들면 그 길로 짐 싸서 친정으로 가버리세요. 똥오줌 범벅이 된 침대 시트와 단둘이 마주하게 내버려 두라고요. 방 안에는 노인의 가래 끓는 숨소리만 가득했다. 여자는 볼펜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꼬박 1분을 망설였다. 이윽고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을 뻗어 볼펜을 움켜쥐었다. 은평구에서 돌아온 그날 밤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블로그 사이트를 열었다. 익명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었다. 프로필 사진도 거창한 소개글도 없었다. 그녀는 제목을 한 줄 적어 넣었다.
시급 15,000원짜리 노동은 어떻게 효심으로 포장되는가? 본문에는 자신의 이름도 정우의 이름도 쓰지 않았다. 그저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건조한 문체로 자신이 그 녹슨 철문 앞에서 겪었던 10분과 오늘 은평구에서 목격한 절망에 빠진 며느리의 이야기를 덤덤히 기록해 나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일 뿐이다. 이러한 착취가 화목한 가정이나 효도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는 순간 그것은 완벽한 덫이 되어버린다. 이 지독한 덫 안에서 부당함에 항의하는 여자는 이기적인 악녀가 되고 뒷짐지고 무임승차하는 남자는 어쩔 수 없는 피해자가 된다. 마지막 문장을 마친 그녀는 발행 버튼을 눌렀다. 누군가 읽어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답답한 속을 털어놓고 엉킨 생각들을 갈무리하기 위한 대나무 숲일 뿐이었다. 하지만 3일 뒤 블로그에 다시 접속했을 때 알림 아이콘에는 붉은색으로 99+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댓글창에는 이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맙서사, 글쓴이님이 쓰신 내용이 딱 지금 제 상황이에요. 결혼한 지 석 달 됐는데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직장 그만두고 아픈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라고 눈치를 줘요. 남편이란 작자는 어차피 너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네요. 당장 오늘 이 글 남편 놈한테 카톡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제가 바로 5년 동안 뼈 빠지게 착취당한 그 호구 멍청이입니다. 시어머니 모시려고 직장까지 관두고 매일 허리가 끊어지게 일했어요. 지난달에 결국 이혼했는데 재산 분할할 때 판사가 그러더군요. 지난 5년간 경제활동을 안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요? 자매님들, 절대 직장 포기하고 무료 간병인 노릇하지 마세요. 읽는 내내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플라스틱 대야 들고 나왔다는 그 시어머니, 제 전 남친 엄마랑 소름 돋게 똑같네요. 글쓴이님 감사합니다. 저 그때 도망치길 진짜 100번 1000번 잘한 거였어요. 서진은 마우스 휠을 굴리며 수많은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이 거대한 도시의 구석구석마다 곰팡내를 풍기는 녹슨 철문들이 이토록 널려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을 뿐이다. 그리고 자신은 운 좋게도 그 문턱을 넘기 1초 전에 바닥에 묻은 핏자국을 똑똑히 보았을 뿐이라는 것을. 시간은 그렇게 쉼없이 흘러갔다. 1년 뒤의 봄. 서진이 일하는 원무관은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주말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복지관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며 반나절씩 자원봉사를 했다. 4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 3시 서진은 복지관 문서실에 앉아 지난달의 신규 방문 조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창밖 작은 정원에는 산수유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샛노란 꽃잎들이 나뭇가지마다 자잘하게 매달려 있었다.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갑자기 징 하고 울렸다.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지만 지난 2년 동안 수백 번도 넘게 보았던 터라 이미 머릿속에 각인된 11자리 숫자였다. 그녀는 화면에서 번호가 대여섯 번 깜빡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수화기 너머로는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병원 복도 특유의 소음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다. 바퀴 달린 이동 침대가 굴러가는 소리, 보호자를 찾는 안내 방송 소리. 서진아. 정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목구멍에 모래알이라도 잔뜩 삼킨 것처럼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예전에 그 뻔뻔하고 당당하던 기세도 억울함을 호소하던 원망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삶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비참함만이 남아있었다. 말에 서진이 대답했다. 바빠. 나 진짜 이제 누구한테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정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 엄마 입원하셨어. 서진은 스마트폰을 든 채 창밖의 샛노란 산수유 꽃잎에 시선을 두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완전히 누르는 바람에 오늘 오전에 응급 수술 받으셨어. 의사 선생님이 최소 한 달은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한대. 정우가 코를 훌쩍였다. 억지로 눈물을 참는 듯한 소리였다.
집에 아버지는 혼자 방치되어 있고 회사에는 사정을 말하고 3일 연차를 냈는데 당장 내일 출근 안 하면 권고사직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이 날아왔어.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오직 정우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서진아 그의 목소리는 먼지처럼 바닥을 기고 있었고 애원에 가까운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 진짜 혼자서는 못 버티겠어. 매일 집이랑 병원 양쪽으로 뛰어다니느라 밤에 1시간도 눈을 못 붙였어. 제발 내가 좀... 그는 꼬박 5초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다시 돌아와 주면 안 될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문서실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다. 서진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현듯 2년 9개월 전 정우가 지하철역 출구에서 처음 그녀를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다림질이 잘 된 깨끗한 셔츠를 입고 손에 영화 티켓 2장을 쥔 채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잔상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1초쯤 머물다 쨍그랑하고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나버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오정우. 그녀가 입을 열었다. 1년 전 홍대 카페에서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은 억양이었다. 비웃음도 알량한 동정도 없는 상대방을 숨 막히게 할 만큼 절망적인 이성만이 담겨 있었다. 내가 링크 하나 보내줄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 요양인정 인터넷 신청서야.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가 헉하고 멎었다. 너희 아버님 상태면 지금 당장 신청해서 긴급심사로 올리면 빠르면 2주 안에 등급 판정받을 수 있어. 서진은 건조하게 말을 이었다. 등급만 떨어지면 전문 요양보호사가 매일 집으로 방문할 거야. 그리고 어머니 쪽은 병원 원무과나 간호사실에 가면 연계된 간병인 협회 명함이 수두룩해. 24시간 공동 간병 쓰면 하루 12만 원이면 돼. 가서 명함 달라고 해. 서진아 정우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간병인 쓸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우리 집 형편 뻔히 다 알면서. 그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진이 그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아니면 내 차를 중고로 팔든가. 너 진짜 사람 피도 눈물도 없냐? 정우가 갑자기 악을 쓰며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우리가 그래도 2년 넘게 만난 사이인데 우리 집구석이 풍비박산 나는 꼴을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오정우.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동조차 없었다. 이건 1년 전에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야. 말을 마친 그녀는 귀에서 스마트폰을 떼어내고 붉은색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렀다. 일말의 미련도 없는 깔끔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메시지 창을 열어 건강보험공단 신청 링크를 복사한 뒤 그 번호로 전송했다. 그러고는 설정에 들어가 그 번호를 영구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모든 것을 끝낸 그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불어온 바람에 산수유 나뭇가지가 파르르 흔들렸다.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손에 든 서류 뭉치를 마저 정리했다. 은평구 할머니의 요양등급 신청은 무사히 승인되었고 내일이면 요양보호사가 정식으로 첫 방문을 할 예정이었다. 다시 2년이 흘렀다. 서진은 32살이 되었다. 지난달 그녀는 병원 원무과 파트장으로 정식 승진했다. 월급도 제법 올랐고 그동안 알뜰살뜰 모은 적금까지 더해져 마침내 꽤 그럴싸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사를 했다. 1년 내내 햇빛 한 주 만들고 구석마다 곰팡이가 피던 마포구의 낡은 반전세 원룸을 벗어나 같은 구에 있는 채광 좋은 정남향 투룸 빌라로 거처를 옮겼다.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열쇠를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이 집이 볕이 아주 잘 들어서 이사 오면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서진은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의 강마루 위로 쏟아져 내렸고 공기 중에는 보송보송하고 상쾌한 냄새가 감돌았다. 그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숨을 한껏 들이마셨다. 퀴퀴한 헌신문지 냄새도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도 없었다. 온전히 그녀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외할머니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셨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긴 했지만 연세가 너무 많아 회복이 더뎠고 이제는 하루의 대부분을 휠체어에 의지해 지내셔야 했다.
서진은 자신의 월급으로 정식복지센터를 통해 할머니를 전담할 입주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 요양보호사인 김 선생님은 무척 다정한 분이라 매일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아파트 단지 산책을 시켜드리고 할머니의 옷까지도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세탁해 주셨다. 주말 서진은 건강보조식품 몇 상자를 챙겨 들고 노원구 본가로 할머니를 뵈러 갔다. 거실 탁자 위에는 정갈한 밑반찬 몇 접시가 놓여 있었고 김 선생님은 주방에서 푹 고운 사골국을 끓이고 계셨다. 서진이 소파에 앉자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쥐셨다. 할머니의 손등에는 거뭇거뭇한 검버섯이 피어 있었고 피부는 창호지처럼 얇아져 푸르스름한 핏줄이 훤히 비쳤다. 서진아, 그 집 전세금 장난 아니게 비쌀 텐데 할머니가 서진의 손가락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너 자꾸 늙은이한테 돈 펑펑 쓰지 마라. 너도 악착같이 돈 모아서 시집갈 미천 마련해야지. 할머니, 저 승진해서 월급 올랐어요. 돈 걱정 마세요. 서진은 할머니의 무릎에서 흘러내린 담요를 위로 끌어 덮어드렸다. 할머니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셨다. 탁해진 눈동자 속에는 세팔을 견뎌낸 맑은 통찰이 깃들어 있었다. 서진아, 할머니가 손등을 토닥이며 아주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내 새끼한테 병수 밟아들 생각 추호도 없다. 내가 날 위해 내 인생 희생하길 바란 적도 없고 너는 그냥 내 인생 번듯하게 잘 살면 돼. 이 할미는 그거 하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서진은 울컥 목이 메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거친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리듯 짧게 네 하고 대답했다. 그녀는 진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았다. 그것은 물기를 꽉 짜낸 잿빛 수건도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소독약 대야도 아니었다. 효심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강제 노역도 아니었으며 참하고 싹싹하다는 말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인질로 잡는 짓은 더더욱 아니었다. 사랑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온전한 존중이었다. 그녀가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까지 존중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다. 11월,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퇴근 후 서진은 홍대 근처의 이불 전문점에 들러 미리 주문해둔 겨울 이불을 찾았다. 할머니의 겨울나기를 위해 준비한 극세사 이불이었다. 가게를 나서자 이미 사방이 어둑어둑했다. 가로등 불빛이 켜지고 그 불빛 주위로 자잘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서진은 커다란 이불 포장 백을 든 채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바람이 매섭게 불어와 그녀는 코트깃을 바짝 세웠다. 바로 그때 횡단보도 건너편 모퉁이에 서 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정우였다. 그는 3년 전보다 몰라보게 야위어 있었다. 평범하지만 그래도 깔끔했던 직장인의 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구김살이 잔뜩 깐 칙칙한 코트를 걸친 채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등은 굽어 있었으며 온몸에서 오랜 세월 삶의 무게에 짓눌린 패배자의 냄새가 물씬 풍겼다. 그는 올리브영 매장 앞에서 젊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는 아이보리색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있었다. 서진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다. 여자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찍힌 붉은색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어김없이 홍삼 농축액 세트가 들어 있었다. 빨간불은 아직 30초나 남아 있었다. 서진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두커니 서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불현듯 3년 전의 자기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신발장 구석에 있던 유일한 굽있는 구두를 신고 18만 원짜리 홍삼 세트를 바리바리 싸들고서 심장을 쿵쾅거리며 그 누렇게 바랜 철문 앞에 서 있었던 한서진. 저 여자의 지금 심정도 필시 그 시절의 자신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긴장한 채 부푼 기대를 품고 자신이 드디어 평온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문턱을 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 이불 포장 베개 손잡이를 쥔 서진의 손가락에 순간 힘이 들어갔다. 그녀는 달려가서 그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지도 당장 도망치라고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지켜보다가 발길을 돌려 교차로 귀퉁이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편의점 안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 훈훈했다.
서진은 냉장고로 걸어가 얼음컵과 아메리카노 파우치를 골라 계산대로 향했다. 징하는 진동과 함께 스마트폰 액정이 밝아졌다. 그 익명 블로그의 새 알림이었다. 지난 3년 동안 서진은 꾸준히 그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복지관에서 마주친 사례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 그리고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고찰들을 쉼없이 써 내려갔다. 이웃 추가를 하는 구독자 수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녀는 방금 달린 따끈따끈한 댓글을 열었다. 언니가 쓴 글을 읽고 오늘 남자친구 엄마가 직장 관두고 할아버지 병수발 들라고 한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친은 길길이 날뛰면서 저보고 철딱서니가 없다고 욕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끄떡없어요. 사들고 간 과일 바구니 현관에 던져두고 쿨하게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제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진은 그 댓글을 흐뭇하게 내려다보았다. 아르바이트생이 계산을 마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넸다. 감사합니다. 서진이 커피를 받아 들었다. 편의점 문을 나서자 눈발이 섞인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서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을 손에 쥐고 보도를 따라 걸어갔다. 그녀는 정우와 그 여자가 서 있는 모퉁이를 스쳐 지나갔다. 거리는 2미터도 채 되지 않았다. 정우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니, 애초에 행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여자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떠들고 있었다. 바람결에 그의 목소리가 뚝뚝 끊기며 서진의 귓가로 날아들었다. 우리 엄마가 싹싹하고 참한 여자를 엄청 좋아하시거든. 내가 오늘 인사 가면 틀림없이 아주 기뻐하실 거야.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빨대를 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쭉 빨아들였다. 뼛속까지 시린 쓴맛이 혀끝에서 퍼지며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렸고 머릿속이 번쩍할 만큼 정신이 맑아졌다. 그녀는 걸음의 속도를 냈다. 지하철역 입구가 바로 코앞이었다. 계단 아래로는 환한 조명 불빛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물결이 보였다. 곰팡내와 지린내가 진동하던 그 끔찍한 철문은 이미 그녀의 등 뒤로 영원히 닫혀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는 오롯이 그녀 자신만의 빛나는 날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